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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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우리가 지금까지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최근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어떠한 부분이 또, 중요한 이슈인지, 그리고 요즘의 연구는 어떤 한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좀 업로드도 늦었고 그리고 지금도 좀 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5가지 이슈들을 저는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미싱 데이터 임퓨테이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 다룰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공부했던 그냥 기본 데이터랑은 굉장히 많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제 생각에는 결집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일반적인 데이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현실에 있는 현실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결집 데이터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집 데이터를 항상 적절하게 처리하는 상황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결집 데이터를 다루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MCAR, MAR, 그리고 MNAR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결집 데이터가 왜 발생했는지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가 있고 걔네들 가지고 한번 노테이션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XIJ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의료 데이터 문제라고 했을 때 I번째 환자의 N번째 관측치가 X라고 하고 그것을 냈을 때 좀 반응값 우리가 나온 값은 OBS 그래서 observed 데이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OBS라고 하고 관측할 수 없는 사라진 부분 같은 경우는 MISS라고 해서 miss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결칙인지 아닌지를 만드는 우리 missing을 만드는 그런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없지만 그런 펑션 자체를 RIJ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결칙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MCAR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MC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가 완벽하게 랜덤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MCA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issing Completely at Random이라고 해서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서 결집치가 발생한 경우를 MCAR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드물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값이 너무 크다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가 다 나아가지고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던가 라는 형태로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싱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할 때 우리가 MCAR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랜덤한 경우를 MCAR이라고 하고 이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변수와 결칙이 발생하는 확률이 우리가 다른 변수들과 관련이 없을 때 아무 변수와 관련이 없고 그냥 그 자체로 랜덤한 경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미싱을 만드는 함수 RI가 XI의 OBS 우리가 observed value나 missing value 둘 모두와 독립인 경우가 MC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가장 다루기 쉽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정하는 과정이 MCAR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mean imputation, 평균으로 모든 값을 집어넣으면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씨가 어떤 방문에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방문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이런 소식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랜덤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랜덤하게 나온 상황 때문에 계속 반복하지 못해서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는 MCAR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선 오류 때문에 뭐 진짜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경우는 우리가 MCAR이라고 하고, 그 경우는 간단하게 평균을 집어넣는 형태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좀 볼만한 것은 뭐냐면은 MAR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 MAR은 뭐냐면은 우리가 결측이 항상 발생하는데, 결측이 자료 내의 다른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MAR, Missing at Rando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Completely at Random, MCAR과는 다르게 우리가 observed value, 우리가 볼 수 있는 값에 의존하는 경우가 M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완벽하게 랜덤하게 넣으면은 이 RI 자체가 어떤 특정 함수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임피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싱 임피테이션에 관련된 모델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왜 결측치가 발생하는지 상황을 모른다 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멜리아라든지 미스 포레스트, 마이스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결직지를 채우면 좋고, 보통 제 기억으로는 미스 포레스트나 마이스가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실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마이스라는 방법을 다루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바고요.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 그들이 조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결직치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학생의 소득 수준이 낮았다고 기록은 되잖아요. 하지만 조사가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볼 수 있는 소득 수준이라는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이 학생이 미싱이 나온 이유가 잘 나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M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학에서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 감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6개월 동안 하고 계속 방문하는데, 홍길동 씨라는 부분은 체중이 많이 나가서 했고, 네,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체중이 안 떨어져가지고 결국에 이홍길동 씨는 낙담해서 세 번째 달에는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MAR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홍길동 씨라는 부분은 본인의 체중 이 두 번째 체중이라는 변수 안에서 이 체중이 높기 때문에 결칙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값에 대해서 값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M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MAR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제가 추천드렸던 마이스. 여러분들이 만약 실제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은 마이스라는 방법을 쓰라고 했는데, 마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한번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빨간색이 미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A랑 B랑 C를 통해서 A를 채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미싱 데이터를 채워가지고 우리가 A와 B 간의 관계를 구해가지고 얘네들을 쭉쭉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랑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A를 B로 채우고요. 그래서 채운 다음에 오른쪽처럼 채운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이 또 모델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A랑 B를 이용해서 A를 하고, A랑 B를 이용해서 또 C를 예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서로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이스라는 방법이고요. 서로 이 체인처럼 A랑 B를 이용해서 또 예측하고, B랑 C를 이용해서 또 A를 예측하고, 이렇게 서로 예측을 한 다음에 예측된 값을 또 예측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이 모든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마이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MNA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MAR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처리할 수가 있는데 MN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축 여부가 해당 변수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missing을 만드는 함수 ri가 xi miss 이 사라진 값 그 자체 때문에 이 missing이 발생한 경우가 MN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MNAR로 발생한 경우는 우리가 사라진 값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데이터가 미싱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든 모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경우는 보통 MAR 방법인 뭐 아멜리아나 미스포레스트, 마이스 등등을 활용해서 예측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학업 성취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성적이 낮은 학생 경우, 성적이 낮아서 내가 공개하기를 꺼려서 결직치가 많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성적 그 자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 학생이 결칙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MNA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 기상청에서 온도를 측정하는데 35도가 넘으면은 온도계에 문제가 생겨서 기록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MNAR 같은 형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에서는 아까 봤던 체중 예시에서 체중 감소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홍길동 씨가 체중이 잘 감소하다가 네 번째 달에 갑자기 집에서 혼자 측정해 보니까 갑자기 체중이 올라가지고 낙담해서 의사 선생님 보기가 민망해서 병원에 가지 않아서 결직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직접 집에서 측정한 그 결과 때문에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체중 때문에 체중의 기록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경우 결칙 여부가 그 값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MNAR 가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런 경우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는 예시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보통 이 딥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복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페인팅이라 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뭐 이거 나온 지 사실은 벌써 한 3년이나 된 논문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웠을 때 이 부분을 새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채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인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를 만등시켜서 이 노이즈를 다시 채우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인페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이런 것들을 인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미싱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을 따라서 뭐 이 부분 지워가지고 뭐 이 사람을 웃게 만들 수도 있고 선글라스 분들을 지운 다음에 선글라스가 없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또 예측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딥러닝을 활용해서도 이런 미싱 데이터, 이렇게 만약 데이터에 노이즈가 생기거나 일부분이 사라졌을 때 이를 채우는 방법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다루고 싶은 부분은 lack of data라고 해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로 머신러닝 문제를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문제를 풀 때 라벨링된 데이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라벨링된 데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숫자가 3번, 4번, 2번이라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라벨링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라벨링된 데이터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언스퍼바이스드를 활용할 수 있는 언라벨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구글에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수집하기 굉장히 쉽지만 우리가 사람이 일일이 라벨링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우리는 좀 라벨링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데이터와 테스트한 데이터가 같아야 된다고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제가 가정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뭐 제너럴리제이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적절하게 구하지 못한 경우는 좀 비슷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다른 데이터에도 적용하는 그러한 특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데이터로, 다른 도메인으로 전이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라벨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래에 있던 예시를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검은색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엠리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글씨 데이터. 손으로 글씨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는 3번, 4번, 2번 이라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적용했을 때 뭐 99% 나오죠. 이거는 딥러닝이나 이런 머신러닝을 처음 공부한 사람도 99%로 이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숫자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건 SVH이라고 스트리트 넘버인데 실제로 이 길거리에는 모두가 이렇게 이 번호들이 이렇게 위에처럼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도 있고 좀 위치도 불규칙하고 다른 글씨도 같이 있고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글씨들에 적용했을 때 액큐러시가 15%밖에 안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항상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숫자를 분류하는 문제임에도 얘로 학습을 해서 여기다 적용하면은 액큐러시가 거의 찍는 것과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똑같은 학습 데이터랑 똑같은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해야만 얘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Transfer Knowledge, Transfer Learning 아니면 Domain Adaptation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부분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줄 거는 Domain Adaptation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데이터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하려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얘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흑백으로 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컬러 데이터는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 소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 라벨링이 있는 데이터와 라벨링 없는 데이터,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소스 데이터라고 하고, 우리가 라벨이 없어서 단순히 적용만 할 수밖에 없는, 모델을 만들 수 없는 것을 타겟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 데이터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SVHN 아까 말했던 이 길거리에 있는 얘네들이 1번인지 2번인지라는 정보가 없는 상태의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네들로는 우리가 모델 학습도 있는 상태인데, 이 까만색에 있는 이러한 정보들만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잘 적용할 수가 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실제로 우리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을 현실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라벨링된 데이터를 많이 얻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게 아까 얘기했던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개 이 이 데이터의 데이터가 있는 곳을 이런 것들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흑백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고 이거는 컬러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비슷한 도메인이죠. 둘 다 숫자를 분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의 분포가 조금 다른
이런 경우를 푸는 문제를 우리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델을 갖고 배우고 싶으냐면은 이런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이 흑백 데이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칼라 데이터에도 동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 그림 가운데 있는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빨간색 데이터를 세모와 동그라미, 세모랑 동그라미를 분류한 문제인데, 우리는 빨간색 데이터, 이 빨간색, 이색, 이 흑백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모델은 가운데 있는 이러한 형태로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빨간색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클래시파이어가 아마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빨간색을 분류할 수 있는 이건데, 이것을 그대로 파란색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면은 완벽하게 적용이 안 되죠. 물론 대부분의 파란색의 이 세모랑 동그라미를 잘 분류하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두 가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두 가지, 얘네들에 대해서는 잘 분류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머신러닝은 우리가 파란색이라는 이런 점들을 아예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파란색 점들에 대해서 언레이블드,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세모인지 동그라미인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클래시파이어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파란색 데이터랑 빨간색 데이터 둘 다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결국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소스 데이터, 이 소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라벨링,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단순히 언레이블드, 이 데이터의 라벨이 뭔지는 모르지만 언레이블드한 정보만을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야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야는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머신러닝이 점점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될 것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적용된 예시 몇 가지만 들어보이자면은, 제가 봤던 연구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의학에도 굉장히 최근에 딥러닝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의학에서 활용할 때 각 병원마다 활용하고 있는 염색 약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CT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조직 검사를 활용한 그런 사진을 찍는데, 이 염색약이 달라가지고 이 모든 그림들만의 색깔이 굉장히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 모든 병원, 모든 약을 쓰는 것마다 모델을 만들면은 각각 모델을 만들 때마다 데이터가 너무나도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병원들의 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염색약의 색깔이 달라서 미묘하게 달라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든 각각 하나하나마다 도메인마다 다 만들기 힘들 때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또 아까 말했던 예시 말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냐라고 여쭤보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엠니스트,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깔끔한 엠니스트가 있고, 이 엠니스트의 배경과 안쪽에 간단히 색깔만 칠한 엠니스트 M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엠니스트로 학습을 하고 엠니스트 M 이러한 데이터에 적용해보고, 그럼 얘로 학습을 해서 여기 적용해보고, USPS라고 이거는 미국 우편부에서 쓰는 데이터인데 엠니스트로 학습을 하고 USPS 적용하고, 예로 해서 SVAC를 적용, 이렇게 네 가지를 서로 상호작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로 학습을 해서
여기서 서로 모든 애들에 대한 범용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다 활용해가지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상황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림이 있을 때 내가 아트가 어떤 지금 시계인지 자전거인지 컴퓨터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과 클리어 아트로 된 것과 실제로 배경이 깔끔한 이런 형태의 프로덕트 이미지인지 아니면 실제 리얼월드 이미지인지 이렇게 네 가지들을 왔다 갔다 서로 교차적으로 보면서 아트로 모델 만들고 클립아트에 적용을 해보고 클립아트로 모델 만들고 프로덕트에 적용을 해보고 라는 이렇게 하면 한 몇 가지 페어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제가 최근 막 연구돼 뭐 사실은 10년도 더 지난 얘기긴 하지만 뭐 어떤 연구가 많이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델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두 개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현실은 왜냐하면 분포가 이런 흑백 데이터, 컬러 데이터 그런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걔네들의 분포 비율을 따져가지고 각각 그 비율을 가중치를 주는 형태로 우리가 학습 데이터 중에서 테스트 데이터에 가까운 애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여주는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하면은 우리가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에도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파란색 분포로 되어 있고 소스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만들어질 텐데 타겟 데이터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학습 데이터랑 타겟 데이터 이 두 개에 대한 분포, 가중치를 곱해준 형태로 학습을 하면은 이 예측 모델이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우리가 잘 보지는 못했던 타겟 데이터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뭐 importance weight 아니면 covariate shift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학습 데이터 중에서 테스트 데이터랑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여주는 것이 이런 방법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 10년도 더 된 방법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딥러닝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 학습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들 간의 중간에 있는 이 학습 공간이 비슷해지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분포를 일치시키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분포를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해 가지고 분류하는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트랜스퍼 러닝이나 이런 키워드들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는 예시가 또 뭐 이런 도메인 어드버스 트레이닝 오브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잠재 공간에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중간 이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인공신경망 배웠잖아요. 인공신경망에서 중간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다 했죠. 그래서 그 히든 레이어에서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에 두 개의 히든 레이어의 분포 자체를 비슷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분포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다음 분포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 두 개의 분포 자체를 비슷해지게 만드는 형태로 학습을 해서 두 개의 잠재 공간을 똑같이 만들면은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하더라도 둘 다 모두에 대해서 잘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함재 공간에서 붙여주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 2010, 13년에 나온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젠밸류 디컴포지션을 풀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즉 결국엔 똑같이 둘 모두에 대해서 잘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쪽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원래 있던 데이터에다가 얼마나 가깝게 붙여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또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또 연구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또 요즘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Attack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최근에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분야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왼쪽 위에 있는 판다 그림과 왼쪽 아래에 있는 판다 그림 이 두 개를 보면은 인간의 눈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얘도 판다고 뭐 조금 뭐 노이즈가 있어 보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두 개의 모델들을 이 두 개의 모델을 이미지들을 모델에 넣어가지고 이 머신러닝 모델로 얘를 분류를 해보면은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얘를 판다로 제대로 분류하지만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얘를 박서하고 아예 다르게 아예 예측을 못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왜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물체를 인식하는 상황과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물체를 인식하는 상황 그 두 개가 굉장히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단순히 컴퓨터 이 모델, 인공지능 모델을 살짝 속일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얼버셜 노이즈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노이즈를 두면은 아예 모든 인공지능 모델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버셜리얼 노이즈라고 진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노이즈들을 근데 노이즈를 있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료 영상에서 활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위쪽에 있는 그림과 아래쪽에 있는 그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이죠. 근데 이 제대로 이 의료 영상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살짝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살짝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완전히 분류를 못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이즈를 어떤 누가 점을 찍었다고 해서 노이즈를 살짝만 입혔다고 해서 아예 분류를 못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 인공지능 모델들이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굉장히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렇게 인간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직결된 이런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 이제 적용된다고 하는데 자율주행 카메라에다가 아주 작은 노이즈를 살짝만 점을 찍어놨을 때 이 컴퓨터가 아예 완벽하게 다른 형태로 사물을 인식해 버리면은 정말 인명사고까지도 날 수가 있는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노이즈를 활용해서 노이즈에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다뤄야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모델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쪽 분야도 굉장히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노이즈들은 어떻게 만들지 잠깐만 뭐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이게 판다고 인간이 들어봤을 때 얘도 판다인데 아주 작은 이 노이즈를 아주 0.07만큼만 아주 작게 살짝 입히면은 인간이 완벽하게 분류를 못한다고 했죠.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가장 분류를 못하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을 통해서 가장 분류를 못하게 하는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이 살짝 노이즈를 추가를 해주기만 한다면은 원래 있던 이미지랑 인간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이 모델 입장에서 완벽하게 분류 못하는 이런 모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최근에 어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려는 노력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어떤 형식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뭐 이상한 샘플들을 만들었잖아요. 컴퓨터는 분류할 수가 없는 샘플들은 그 다음에 그 샘플들만을 활용해가지고 또 새롭게 모델을 만들면은 그 모델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 노이즈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형태로 보통 이거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노이즈를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해서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레귤라이저를 하나 더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노이즈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최근에 학습을 시키는 방향으로 얘네들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는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어떤 연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아웃풋에 대해서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을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학습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노이즈가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잘 분류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부분 또 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바서스테인 디스턴스라고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가지고 최근에 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세 가지 토픽 얘기했는데 첫 번째 토픽은 제가 뭐랬죠? 데이터의 결칙치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또 라벨이 없을 때 비슷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델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걔네들이 어떤 노이즈 하나만 있어도 완전 바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존재하고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방지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보는 거는 fairness, 이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fairness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공정성, 이런 뜻이죠. 공정하다를 fair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머신러닝의 fairness도 최근에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머신러닝이 만든 모델인 굉장히 페어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 때 제가 얘기했듯이 항상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데이터에 의존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근데 그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편향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라벨이 만들어졌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으로 만든 모델도 아마 페어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들로 나중에 적용하면은 페어하지 않은 결과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이 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면접 채용 아니면은 뭐 대출이라든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다 있고 있는 현실에서 인공지능이 좀 어떤 특정 집단의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젊은 사람, 뭐 나이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등한 결정을 내리면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좀 사회적인 또 움직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fair machine learning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fair machine learning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sensitive attribute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sensitive attribute는 민감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gender라든지 age라든지 race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시티브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관없이 공정한 결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아래에 하나 넣어뒀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recidivism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지 재범률을 예측하는 문제가 recidivis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이 black people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false positive rate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아래 표를 보면 알 텐데요. 이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라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이 백인에 대해서는 23.5%였는데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45%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실제로 프레딕션을 했을 때도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훨씬 더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범죄를 안 저지른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비슷하게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예측이 잘못한 경우인데 예측을 불합리하게 잘못한 경우는 얘가 더 많고 여기에도 예측을 통해서 이득을 본 경우죠. 한마디로 그런 경우는 화이트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비해서. 즉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둘 다 범죄자예요. 어차피 둘 다 나쁜 사람인 건 똑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화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불합리한 결정이 더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완벽하게 얘네들이 fair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아마존에서도 어, 아마존의 AI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존 AI에서도 얘네가 어떤 엔진을 해서 컴퍼니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채용에 대해서 사용했는데 얘도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적인 형태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바이어스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사용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또 나온 예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정성이란 분야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굉장히 사회 경제학적인 용어지 우리의 실제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조금 더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또 뭐 어떻게 그럼 측정을 하냐라고 여쭤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것을 수학적인 문제로 바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수학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공정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 데피니션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그 자체를 X라고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결과물 라벨을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sensitive attribute 이 사람이 어떤 민감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0, 1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X랑 A랑 Y, X는 데이터, A는 sensitive attribute, Y는 라벨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fair classification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공정한 형태의 classifier는 뭘까요? 우리가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데 그 y의 예측값 y hat이 0에서 0과 1인데 얘네들은 a sensitive attribute인 a에 대해서 maintain fairness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이에 대해서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디펜던스라는 것이 지켜줘야 되고 이것을 측정하는 지표가 demographic par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demographic parity는 보통 뭐냐면은 A가 0일 때, 이 sensitive attribute가 0이고 Y가 1일 때랑 sensitive attribute가 1이고 Y hat이 1일 때, 이 둘의 확률. 그러니까 sensitive attribute가 뭐 남성 여성이라 하면은 아니면 뭐 백인 흑인이라 해봅시다. 그럼 백인일 때의 Y가 1일 확률과 흑인일 때의 Y가 1일 확률, 이 확률에 대해서 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fair하다, 이 independent가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기준점 타우에 대해서 모두 다 합치는 걸 SPDD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퀀타일과 합격에 대한 이런 그래프들을 그린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두 그래프의 차이가 바로 이 두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G0, G1이 뭐 백인과 흑인인데 백인과 흑인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동일하면 동일할수록 더, 어, 더 페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독립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이 demographic parity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비슷하게 또 equalized opportunity라는 것이 있는데, 이 equalized opportunity 같은 경우는 우리가 true positive rate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y에 대해서 컨디션을 주지 않고 예측해 버리면은 조금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뭐 백인보다 뭐 흑인보다 백인의 범죄율이 낮은 거는 뭐 팩트라고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범죄율이라는 게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해가지고 y라는 것에 대해서 y는 1이라는 것에 컨디션을 주고 그랬을 때 y 햇을 따지면은 조금 더 공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true positive rate의 두 다른 집단의 true positive rate가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만드는 것이 또 새로운 매트릭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해서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뭐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 구글이나 아마존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론에 대해서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가장 맥스 프로시비를 하는 것과 데모그래피 페리티를 맞추는 경우 이퀄라이즈 오퍼튜니티를 맞추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최종 결과물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페어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적은 이런 구글 리서치에서 만든 블로그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매트릭 아까 말했던 공정성을 매트릭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매트릭을 줄일 수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도 뭐 딥러닝을 활용해서 아까 말했던 이 잠재 공간 히든 레이어 중간에 있는 레이어 기억나잖아요. 인공지능 막 이렇게 생겼던 그 레이어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분포들을 서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푸는 연구도 많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네 번째 또 최근에 많이 이쪽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vacy issue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분야 같은 경우는 privacy issu로서 우리가 개개인의 정보 이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해야지만 보통 모델이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좀 개개인의 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와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좀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가장 많이 좀 최근에 대안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제 개인정보를 모두 다 유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방안이 Federated Learning이라고 하고 이것은 한국어로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 보자면은 다른 유저들 간의 연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각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유저와 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진료 기록이 계속 그대로 나와야 되고 병원이 가진 환자의 데이터가 학습하려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병원이 이 서버에 데이터를 쭉 갖고 와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환자의 외부망으로 보내야 되고 이랬을 때 개인정보가 해킹이 돼가지고 정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도 최근에 이러한 데이터 유출 상황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 핸드폰에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학습시킬지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그런 형태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합학습,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해서 다 각자 학습을 한 다음에 모델을 취합해서 만드는 그래서 개인정보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 또 많이 연합학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암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정성해가지고 암호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것도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또 나오는 문제가 동형 암호라는 문제인데요. 이 동형 암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 암호화를 하고 그것을 푸는 것을 우리가 복호화라고 하는데,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의 과정 없이 연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암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연산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형 암호라는 것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개인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넣은 다음에 그래서 이 암호화된 상태로 웹한테 보내면은 암호화된 상태로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아직 사실 나눗셈이나 비교 연산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연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아직은 먼 미래이지만 지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데이터를 암호화시킨 다음에 암호화된 데이터로 어떻게 하면 연산을 해서 모델을 만들지. 결국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또 그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동형 암호라는 방법을 통해서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또 최근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differential privacy라고 해가지고 또 개개인의 어떻게 하면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루다 많은 분들이 한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뭐 본인 연인이랑 이야기했던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챗봇을 만들었어요. 챗봇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러한 로봇이 문제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그대로 유출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델은 결국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모델을 잘 분석하면은 데이터를 그대로 유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출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differential privacy라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델로 인해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형태를 differential privac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방어하려고 최근에 또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differential privacy는 뭐냐면은 모델만 가지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유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왼쪽이 좀 예시인데, 앨리스랑 밥, 이 암호에서 항상 앨리스랑 밥이라는 예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앨리스랑 밥이라는 사람이 대학 교수고, 얘네들은 학교 데이터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둘 다 기밀 유지를 해서 학교 데이터에 서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앨리스는 이 기준으로 이 개인정보 유출을 안 했지만 신입생은 이만큼이고 200명은 이만큼의 가정이다 라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랬을 때 개인의 정보는 거의 유출이 없는 것 같죠. 4월에도 그 사람이 비슷하게 대학 3,004명 중 200 행거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둘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읽었을 때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3월에는 3,005명이었는데 4월에는 3,004명이고, 그 다음에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연간 33명 이상의 수입을 얻는 어떤 부자 학생이 얘가 빠졌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모델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요약된 정보만 가지고 있더라도 개개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델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학습을 시킬 때 조금 노이즈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자체에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보호한다든가 라는 형태로 최근에 이런 differential privacy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개인정보를 잘 보완할 수 있는지, 이것을 모델 형태로 많이 하는 게 differential privacy, 모델 구축할 때 만드는 게 differential privacy고,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동영암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불가능하게 각각 개개인의 핸드폰에서 학습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또 연합학습.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많이 활용이 돼서 최근에 또 이 개인의 이 프라이버시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지금 학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학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렸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수학적으로 또 전개가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더 공부를 할 때 만약 이런 종류의 키워드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런 키워드 위주로 검색을 많이 해주면 좋겠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오늘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